안녕하십니까. PS랩의 송은식입니다. 확증적 자료 분석의 두 번째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첫 시간이죠. 제13강 정규분포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 전에 두 번째 원리의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원리는 중심극한 정리라고 그랬죠.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 통계적 기법들을 문제 해결 프로세스 기승전결에 좀 흩어뜨려 놓으면요. 우선 매저 단계에는 측정 시스템 분석과 간접적으로 관계를 하고 있어요. 직접적인 관계는 그 첫 번째 원리인 그룹 내 그룹 간 변동이라고 그랬죠. 네, 측정 시스템 분석을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 반복을 해서요. 그의 평균을 쓰게 되면 측정의 정밀도가 루트 n분의 1만큼 향상이 됩니다. 네, 말로 하니까 좀 어렵죠. 중심극한 정리의 그 측정 시스템 분석의 응용 단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애널라이즈 단계인데요. 추정, 가설, 검정, 신뢰 구간, 표본 크기와 직접적인 관계를 또 맺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 기업인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게 되면요. 통계 부분에서 기업인들이 이제 상당히 좀 어려움을 호소를 합니다. 특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잘 기억이 안 난다. 너무 어렵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한 80% 이상의 내용들이 바로 이 부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추정, 가설, 검정, 신뢰 구간, 표본 크기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 한 80%는 파악을 했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중심극한 정리에서 신뢰 구간을 유도하는 이 과정, 이건 칠판으로 표현하면 한 반 정도의 내용인데요. 자, 요것을 제가 설명드릴 때는 요것이 기업인들이 배워야 할 통계의 끝입니다. 이렇게 저는 강조를 하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상 넘어가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학교 가서 배워야 된다. 자, 그러면 중심극한 정리에서 신뢰 구간 유도하는 과정이 칠판에 한 반밖에 안 되는데 그럼 왜 그것을 우리가 늘 어렵다고 할까요? 네, 그 이면에는 우리가 미리 좀 학습해야 될, 미리 알아야 될 중요한 요소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액면상으로는 칠판에 반밖에 안 되지만 사전에 학습해야 할 내용이 상당히 있다는 얘기죠. 뭐 거기에는 정규분포를 포함해서요. 또 표준 정규분포, 신뢰 구간, 신뢰 수준 이런 용어들도 있죠. 또 검정력이나 또 표본 추출과 표본 크기에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사전에 충분하게 학습이 된 다음에 중심극한 정리에서 신뢰감을 유도해내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학습해 나가면서 결론적으로 요 단계에서 신뢰감을 유도하고 그걸 가지고 또 응용하는 실무에 현업에 응용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면 완전한 어떤 문제 해결 어떤 역량을 우리가 확보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고 단기적으로 가게 되면 충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끝이 있다는 것 중요한 겁니다. 배울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충분하게 우리가 본업을 하면서 네, 우리의 역량을 충분하게 키울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다는 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관리도. 관리도는 우리가 그룹 내 변동, 그룹 간 변동과도 관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관리도가 사실은 이 쉬운 기법은 아닙니다. 관리도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전부 다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요. 시각적으로 현상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런 쉬운 툴처럼 보이지만 해석하기는 좀 상당히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관리도와 관련된 거는요. SQC 관점에서 관리도, 프로세스 능력 편이라고 하는 서책을 가지고 별도의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시점에 또 상당하게 관리도에서 또 알아보는 시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설명을 좀 마치고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분포라고 하는 거 가장 그 시작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중심극한 정리라고 하는 것을 배우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우리는 그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역량을 이제 높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여러 가지 사전 지식들이 필요한데, 자, 그 중에 그 첫 번째, 첫 단추가 바로 정규분포라는 건데요. 정규분포를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늘 어떤 새로운 또는 어떤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추적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역사입니다. 어떻게 탄생했느냐. 그것을 알면 왜 그 시점에 이것이 필요했느냐를 알면요. 우리가 실무에 현업에 적용할 때 우리도 그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쉽게 우리가 응용력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건 반드시 우리가 깊이 있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파악이 돼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정규분포를 해석을 할 때요.
이렇게 Y자 흐름 돌아가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물론 뭐 제가 부여한 명칭입니다. 자, 수학적 관점과 이제 관찰적 관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수학적 관점, 순수하게 정규분포라는 것이 수식적인 함수관계, y = fx적인 함수관계의 발전사가 있고요. 또 17세기, 18세기 이제 천체물리 이런 그 과학들이 기초과학들이 많이 발전했죠. 그 당시 측정 데이터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천체 쪽에도 그렇고 자기나 측지, 땅을 측정하는 그런 그 측량 쪽에서도 상당한 양의 데이터들이 쌓이게 되는데 그것을 모아놓으면 특정 부분의 데이터들이 많이 모이고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빈도가 낮아지는 이런 형태가 많이 관찰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회 집단 연구, 많은 그 인구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 집단, 인구들의 사람들의 어떤 행태에 대한 연구들 이런 것들도 사회과학적으로 많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역시도 대량 데이터를 설명하는 이런 필요성들이 또 누적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그 그런 그 관찰적인 어떤 데이터의 어떤 모양하고요. 수학적으로 완성돼가는 그런 시점이 이제 1809년도 가우스에 의해서 오차 분포라고 하는 모든 데이터는 특정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오차들이 포함하는데 그것이 왼쪽 오른쪽으로 갈수록 빈도가 낮아진다. 뭐 이런 형태로 설명이 되는 시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때 이후로는 이런 그 관찰자적인 어떤 데이터를 수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함수가 다 설명할 수 있다더라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통용이 되면서요. 그 이후로 이제 케틀러 이후로 여러 가지 사회 분야 또는 그 물리 분야 또 과학 분야에서 이런 그 정규분포를 이제 활용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부문의 모든 데이터는 다 정규분포로 설명이 된다. 이것이 표준이다. 그래서 표준이라는 표현의 의미가 바로 노멀입니다. 노멀. 명칭이 이제 태동한 그런 또 배경이 되겠죠. 자, 우선 그 베르누이 첫 수학적 관점이 우리가 중요하니까요. 이쪽의 어떤 흐름도를 좀 보면요. 자, 베르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 스위스 수학자죠. 물리학에도 많은 공을 했습니다. 우리 그 유체역학을 직접적인 어떤 창시자이기도 하죠. 또 집안이 그 유전자가 좀 별나요. 그 수학자들이 엄청 많이 탄생을 합니다. 그 집안에서. 그래서 바젤이라고 하는 그 스위스 대학의 수학과 교수를 한 1세기 이상 이 집안이 집권을 합니다. 네. 또 성격이 굉장히 직설적이고 또 논쟁을 많이 하는 그런 성격이라서 어떤 수학적 논리에 대해서 형하고도 이제 불화를 맺는 뭐 그런 어떤 특이한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자, 베르누이는요, 우리가 이제 학습해야 될 내용은 이제 바로 베르누이 시행, 베르누이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교재에는 이제 165페이지를 보시면 자세한 설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베르누이 시행은 사건을 시행했을 때 둘 중에 하나만 나오는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딱 한 번 시행한 거를 이제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그래요. 그걸 여러 번 누적으로 하게 되면 베르누이 과정, 베르누이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베르누이 프로세스에 이제 기본 조건들이 있어요. 첫째는 매 시행마다 둘 중 하나의 사건만 선택이 됩니다. 둘 중 하나의 사건만 선택이 돼요. 그러니까 동전을 던지는 걸 연상하시면 됩니다. 앞면 나오거나 뒷면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만 나오는 사건, 그 중에 하나만 선택이 되죠. 뭐 코미디 프로 보면 동전을 던졌는데 중간에 딱 서버리는 네, 뭐 그런 사건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 뭐 그런 건 거의 뭐 발생 가능하지 않은 사건이죠. 우선 그 둘 중에 하나의 경우만 얘기되고 그 중에 하나만 선택되는 그런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의 어떤 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P로 보면요. 다른 한쪽 사건은 1-P가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동전을 10번 던졌을 때 자, 앞면이 나올 확률이 20%다. 0.2다 그러면 나머지 다른 쪽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1-0.2가 돼서 0.8이 되죠. Q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베르누이 과정의 특징이죠. 다른 여지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확률이 결정되면 다른 것은 그 1-P가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또 세 번째로 이제 시행은 서로 독립이라는 얘기죠. 독립이라는 건 따로따로의 사건이에요. 첫 번째 동전을 던졌는데 그냥 앞면이 나왔는데 두 번째 동전이 던졌을 때 또 앞면이 나왔어요. 그러면 두 번째 던졌을 때의 앞면이 나온 게 첫 번째 앞면이 나온 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어떤 이유 때문에 또 앞면이 나온 거냐, 그런 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서로 관계성을 갖지 않는,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 그런 구조, 그런 것을 독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룰렛 같은 거 있었죠. 룰렛이 영국에서 룰렛을 돌렸을 때 굉장히 특정 번호가 많이 나오는 그런 일이 있어서 한 엔지니어가 굉장히 많은 돈을 벌게 된 그런 뭐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연구했는데 왜 룰렛이 이 숫자가 많이 나오느냐? 이걸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그 룰렛에 흠이 하나 있었어요. 흠이 하나 이렇게 스크래치가 좀 있었던 거죠.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사건과 사건 간의 독립적인 관계가 아닌 케이스에 되겠죠. 독립이라는 건 순수하게 이전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 각각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사건들을 얘기합니다. 자, 이런 어떤 기본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베르누이 시행을 했을 때 이런 예를 들 수가 있는 거죠. 한 고등학교의 대학 합격률이 85%다. 85%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프로세스 관리할 때 불량률이 2%다. 우리 이 오류율이 13%다. 우리는 이 정확도를 유지하는 이 정확한 어떤 비율이 뭐 98%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과거의 많은 사건들을 종합했을 때의 결과예요. 이걸 모수라 그럽니다. 전체 집단에서 차지하는 어떤 특정 사건의 비율을 얘기할 때 이걸 우리가 모수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과거에 고등학교에 졸업했던 그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했던 비율을 따졌을 때 한 85%가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환경에서 5명 중에 2명이 합격할 확률. 이걸 구하고 싶은 거예요. 불량률이 2% 나오는 환경에서 우리가 20개를 갖고 왔을 때 불량이 4개 나올 확률. 이런 얘기입니다. 오류율이 5%인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120개를 가지고 관찰했을 때 오류가 뭐 24개 나올 확률.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와 같이 이제 모수가 정해진 환경에서 몇 개 중에 몇 개 이렇게 구할 확률을 우리가 접할 때는 이것이 이제 이항분포로 해석한다. 이거 보시면 5명 중에 2명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돼요? 합, 불 이렇게 되겠죠. 5개 중에서 2명이니까 2개는 어쨌든 합이 돼야 되고 나머지 3개는 이제 불합격이 돼야 되는 구조죠. 그러니까 합격할 확률을 1명을 뽑으면 이 사람이 합격하냐 안 했냐 그거는 아직 결정이 안 났더라도 향후에 합격할 확률은 얼마입니까? 1명 보고 얘기할 때 85%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1명에 대해서 또 85%다. 독립적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개의 0.85를 이제 곱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명은 이제 불합격이 될 확률이니까 각각이 이제 독립적으로 0.15씩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1명이 합격이 되고, 그 다음이 합격되고, 엔드죠. 그 다음에 불합격되고, 엔드, 또 불합격되고. 자, 이런 사건, 이렇게 일어날 사건은 이렇게 되고 될 확률은 다 곱해지는, 즉 0.002438, 그러니까 0.24%밖에 안 되는 거죠. 굉장히 85%라는 합격률에 학교에서 일어날 수 없는 굉장히 희소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일반 수학적 표기로 나타내면 P 0.85에 2번 나오는 확률이니까 2 곱하기 1-0.85에 5개에서 2개 뺀 3제곱. 그렇죠? 그래서 P의 R제곱 곱하기 Q의 N-R제곱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어떤 식의 표현으로서 우리가 분포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고려할 점이 뭐냐면 바로 그 5명 중에 2명이라고 하는 조합이 요것밖에 없냐 이거죠. 합, 불, 합불 이것도 5명 중에 2명이 해당되고요. 불, 합 요것도 5명 중에 2명이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경우의 수가 도대체 몇 개나 되느냐, 그 경우의 수를 다 구해서 더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합, 불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에 대한 얘기고요. 요거 말고 또 합불, 합불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또 사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각각을 가지고 또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그 사건들을 개수를 구해서 곱을 해주는 이런 구조가 전체적인 5명 중에 2명을 선택하는 그런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수학적 용어로는 콤비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조합. 그래서 몇 개 중에 몇 개를 뽑을 거냐라고 하는 그 과정을 식으로 유도해내면 이런 조합의 식이 되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계산했을 때 이 상황에서는 10개가 조합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곱해 주었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항분포의 완성된 식은 fx는 몇 개 중에 몇 개, 컨비네이션,
그 다음에 단편적인 이항의 어떤 그 관계식. 그래서 우리가 이항분포라고 하는 요 관계식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이항분포를 분포 함수식을 우리가 이렇게 유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고요. 지금과 같이 간단한 설명으로도 fx는 콤비네이션 p의 r제곱 곱하기 q의 n-r제곱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 자, 요까지가 바로 그 베르누이에 의해서 형성된 하나의 그 결과물이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엑셀로 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그걸 뭐 시연하진 않고 간단한 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계산을 좀 해보시면 되고요. 단지 이제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간단히 좀 이 과정을 좀 시연을 해보면요. 네, 우선 그 계산에 확률 분포 이제 이항 분포로 들어갑니다. 이항 분포 들어가서 지금이 시행 횟수 5개 중에 2개를 뽑는 사건이죠. 그래서 5개 중에 2개를 뽑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어떤 환경인지 환경을 적어주는 게 이제 모수를 넣어야 되는 거죠. 이게 0.85라는 얘기죠. 그래서 5개 중에 2개를 뽑는 어떤 환경에서 0.85라고 하는 환경에서 5개 중에 2개가 나올 확률을 구하면 이게 누적 확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의 확률을 구하면 아시겠죠? 0.85라고 하는 환경에서 5개 중에 2개가 나올 확률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0.0243844 우리 아까 계산했던 그런 내용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PPT를 좀 돌아가서요. 네, 여기까지 좀 알아봤죠? 자, 다음은요. 드모압으로 자, 시대가 조금 더 흘러갑니다. 자, 드모압으로는 통계학자죠. 도박꾼들의 이제 컨설턴트, 통계학자이면서 이제 도박꾼들의 컨설턴트 역할을 했다고 하죠. 당시에 도박이 이제 좀 만연하는 그 사회 분위기였던 모양입니다. 자, 도박꾼들이 와서 100번을 던졌을 때 통전이 앞면이 몇 번 나오느냐? 20번이 나올 확률?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1000번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단 얘기죠. 그러면 우리 그 앞에서 보시다시피 만약에 100개 중에서 5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0팩토리얼이 됩니다. 5팩토리얼이 되죠. 10,000개 중에 뭐 5,000개 그러면 10,000팩토리얼, 5,000팩토리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뭐 당시로서는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수학적 식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숫자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느냐, 이항부로 계속 해야 되느냐, 뭐 그런 어려움에 이제 처하게 됐단 얘기죠. 그래서 드모아브로가 이걸 근사식을 만드는 그런 그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1733년에 노트에 이제 간단히 적어서 그 표현을 알아보고요. 그것이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1738년에 2판 또 우연론입니다. 또 1756년에 3판에 이어서 바로 이 이항분포의 정규 근사화를 이루게 되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래프로 보게 되면 만약에 동전을 던져서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올 확률, 한 번 나올 확률, 2번 나올 확률 이겁니다. 또는 뭐 12번을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 그것을 확률을 우리가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규분포에 근사해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매끈하게 연결을 하면 뭐가 된다? 네, 우리가 얘기하는 정규분포가 되죠. 그래서 그 매끈하게 연결하는 이 바깥 이 곡선의 어떤 x에 따른 변화, 이것을 식으로 만들게 되면 그것이 정규분포 어떤 그 확률 밀도 분포식이 되겠죠. 그와 같이 이항분포의 횟수가 증가하면 그를 통해서 연속형의 정규분포라고 하는 연속형의 식으로 근사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드모아브에 의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 우연론에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간단히 알아볼까요? 네. 자, 미니 탭으로 가서요.
우선 앞면이 나오는, 자, 앞면이 나올 확률은요. 자, 앞면이 나올 확률. 자, 압이라고 적겠습니다. 0이 또는 한 번이 또는 두 번이 나올 확률 이렇게 되겠죠? 두 번 던졌을 때. 자, 그랬을 때 이제 확률을 계산하면, 자, 이거를 이제 y라고 좀 하겠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계산에 들어가면 바로 할 수가 있었죠? 좀 전에 했었던 바와 같이 이항 분포로 가서요. 네. 0. 지금 앞면이 날 확률은 장기적으로는 모수가 0.5죠. 수백만 번 던지면 동전은 이제 반반씩 앞면 뒷면이 이렇게 갈려지죠. 그거를 우리가 모수라 그럽니다. 기대치. 자, 0.5라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동전을 두 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 그거는 이제 우리가 0이 나올 확률, 한 번도 안 나올 확률, 한 개 나올 확률, 두 개 나올 확률이니까, 자, 여기에 그 내용을 한꺼번에 이제 구해주는 거죠. 0.5라는 환경에서 두 번 던졌을 때 두 개 중에 한 개도 안 나올 확률, 두 개 중에 한 번 앞면이 나올 확률, 두 개 중에 두 번 던졌을 때 두 개 다 앞면이 나올 확률을 구하게 되면, 저장하려는 이제 y가 되겠습니다. 네, 0.25, 0.5, 0.25가 되겠죠. 자, 요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좀 그리면요. 그래프의 막대 그래프, 막대 차트에 가서 요거를 표의 값으로, 표에 있는 그대로 값, 그래서 이거 단순하게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다가 확률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범주, x축은 이제 앞면이 나올 확률, 이렇게 표현되죠. 자, 이 과정은 교재 171페이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에서 봤던 그런 요런 그래프가 되겠죠. 만약에 12번 던지면 시행수를 늘리면요. 1000번, 만번이 아니고 시행수를 늘리게 되면, 즉 3개 나올 확률, 앞면이 12번 던져서 4번 나올 확률, 5번 나올 확률, 6번 나올 확률, 7, 8, 9, 10, 11, 12 나올 확률을 다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요. 자, 시행 횟수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이항 분포에서 시행 횟수가 0.5라는 환경에서 이번엔 이제 12번, 두 번에서 12번을 던지는 시행 횟수가 늘어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나머지는 동일하죠? 12번 던졌을 때 앞면이 0부터 12번 나왔을 때의 가까이 확률. 자,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렸을 때, 막대 차트를 그렸을 때 동일하게 표의 수를 이용해서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그리게 되면, 만약에 12개가 아니라 100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좀 더 이 밀도가 미래지면서, 그게 확률 밀도 함수가 그 이유입니다. 이 막대가 점점 미래지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정규분포가 되고요. 그걸 바깥선을 연결하면 정규 곡선이 생기죠. 그래서 x와 그 곡선의 관계식을 규명을 해주면 그것이 y=fx라고 하는 이항분포, 이렇게 이산형을 연속형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다시 PPT로 들어가겠습니다. 과정을 좀 빨리 지나가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교재로 치면요,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행수를 늘리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연속형의 y=fx의 형태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자, 요런 구조로 표현할 수가 있다. 즉 이항 분포의 어떤 식을 연속형의 밀도 함수로, 막대가 밀도 있게 미래지죠? 밀도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요것은 다시 라플라스에 의해서 이제 완성된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드모아브로 라플라스의 정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플라스는 이것이 이제 당시에 그 여러 가지 측정들이 관찰적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좀 그 당시에 이제 측정 장비 자체가 좀 불안전하고, 또 관찰자들에 따라서 이제 값들의 편차가 많이 오게 되는데, 갈릴레오 이후로 수입된 데이터가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것이 금방 말씀드린 그런 그 좌우대칭 종 모양 형태의 데이터 구조가 많이 발견이 된 거죠. 라플라스는 이제 프랑스의 천문학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Analytic Theory of Probabilities라고 하는 그런 그 이전의 드모아브로 식을 확장시킨
그런 연구를 이제 하게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중심극한 정리를 발견한 분이죠. 그래서 중심극한 정리를 이제 정기분포를 이용해서 그렇게 유도해낸 그런 그 최초의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드모아브로 내용을 가지고 라플라스가 완성한 이런 그 연속적인 형태의 식, 이것을 드모아브로 라플라스 정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교재는 이제 172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이후로 이제 가우스가 또 여러 가지 연구를 하게 됩니다. 시기적으로는 이제 많이 중첩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우스는 이런 식을 또 만들어내죠. 오차 분포다. 모든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차의 개념이다. 완벽한 어떤 하나의 측정하고자 하는 값만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적은 값, 조금 큰 값의 형태로서 늘 분포하게 된다. 그래서 오차 분포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요. 그 이전에 1794년부터 나는 오차 분포를 썼다. 정기분포를 알고 있었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정기분포라는 그 중요한 어떤 발견에 대해서 공을 또 나눠 가져야 되는데 내 거다. 뭐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또 내 거다. 이런 식의 논의가 이제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1794년부터 난 썼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1809년도 논문을 통해서 가우스가 정립한 거다. 오차 분포라고 하는 건 뭐 그렇게 공식적으로 입증이 됩니다. 근데 가우스가 썼던 식이 이제 이런 식들이에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 드모아브로 이제 라플라스 정리에 의한 정기분포식과 큰 차이는 없죠. 여기 상수가 존재하고 익스포넨셜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제곱의 형태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그 정기분포와 관계된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교재 173페이지 보시면 정기분포라고 하는 그 명칭이 태동한 그 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872년에 즈프레에 의해서 이제 서피스, 벨 모양이다 그러죠. 벨 서피스 또는 벨 커브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1875년경에는 퍼스라는 사람과 갈튼, 또 윌리엄 렉시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신적으로 노말 분포라는 것이 이제 쓰이게 됐다. 뭐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요. 노말이라는 것은 그 밑에 보시면 표준의 명칭, 모든 분포는 다 설명되는 게 이 분포로 설명되는 게 맞구나. 이렇게 이르기 되고, 그래서 이제 노말이라는 표현을 쓰게 됐다. 근데 그 이유는요, 여러 가지 이제 비정기분포들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로그노말이라든가 와이블이라든가. 뭐 그때 이후로는 노말은 또 하나의 여러 가지 분포 중에 하나로 그렇게 인식되기에 이르죠. 자, 여기까지가 정규분포에 대해서 히스토리 그리고 각각의 그 중요한 단계마다 어떤 식으로 수식이 완성되는지를 설명을 하게 된 거고요. 자, 요 이후 단계에서는요. 이 정규분포를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어떻게 탄생했는지 알았으니까 정규분포를 가지고 수식적인 관점에서 확률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이제 파라미터들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기분포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